안녕하세요. 코딩새우입니다. 좋은 동료, 팀워크 좋은 동료를 만나 일하면 회사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보람차죠. 그런 팀원이 여러 명 있다면 나도 그런 팀원이 되고 싶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팀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마음에 안 드는 팀원과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한 것일까? 또라이는 어디에나 존재하는데 왜 나는 회사에서 그런 또라이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힘들어 해야 하는 것일까? 마이웨이로 지내려고 해도 직장 내 교묘한 뒷담화는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과 일할 때 느꼈던 저의 경험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가끔 팀원과 맞지 않는 성격이나 방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곤 하죠. 예를 들어 마감이 다가오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팀원이 있다면 정말 힘듭니다. 저의 경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보통 회사라면 워크샵이라고 해서 팀의 친목을 다지곤 하는데 거기서 게임에서 한번 졌다가 거의 2년 내내 그걸 가지고 놀리는 동료가 있었죠. 처음에는 친근한 척 다가오길래 잘 지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업무 회의에서까지 다시 꺼내고 팀원들에게도 전파되는 걸 보면서 저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동료라고 최대한 부드럽게 그런 표현들을 자제해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비웃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때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아, 이 사람에게는 내 소통 방식이 통하지 않는구나. 이럴 때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책망하기보다는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기 전에 이미 상한 내 감정부터 추스려야겠죠. 두려운 걸 보자기에 싸듯이 감싸 놓아야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소통 방식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동료에서 싫은 사람으로 뇌에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업무를 최대한 겹치지 않는 업무들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모든 사적인 스몰 토크에서는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더라고요. 감정을 먼저 추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감정이 태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 먼저 조직장과 상담을 하는 게 좋죠. 하지만 감정이 상한 상태로 바로 상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 상한 상태로 가서 바로 쏟아내면 조직장도 당황해서 이야기를 다 들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간혹 그런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조직장도 다들 본인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두서없는 감정적인 표현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 라는 책에서 대부분의 상사를 후천성 주의력 결핍 증후군 환자라고 생각하라고 하죠. 동시에 신경 써야 할 게 많은 상사의 뇌는 이미 지쳐있는 상태라 최소한의 에너지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최대한 극단적인 표현은 자제하면서 강한 표현을 지향합니다. 대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동료라던가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팀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사람 등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본인의 인상을 부드럽게 유지하면서 조직 적응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에너지 배분입니다. 이전에 모닝 루틴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루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정신적인 에너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동료를 신경 쓰다가 업무에 사용할 에너지까지 뺏겨버린다면 다른 동료들에게마저 신뢰를 잃고 말겠죠. 저 또한 자신을 돌아봤을 때 회사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은 바로 업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내 재미를 빼앗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을 전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을 적었죠. 일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까지 뭘 했는지 말이죠. 퇴근 후에 항상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지금 받는 스트레스가 업무 때문인지 아닌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동료 스트레스로 인해 영향받는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죠. 더 나아가서 지금 하는 일이 팀에 꼭 필요한 일인지, 내가 과대 해석한 건지, 동료가 잘못 전달한 건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조직장이 정말 바쁜 경우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할 텐데요. 먼저 또라이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득과 권력으로 움직이지 진심이나 호소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 말이 먹히겠죠? 그들에게 먹히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김태형님의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스트라는 책에서 나르시스트의 예시로 백설공주의 계모를 예를 듭니다. 계모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고 거울에게 묻고 왕비님이 제일 이쁩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 비로소 안심한다고 하죠. 혼자만 주목받고 싶은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주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메타인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 분류법도 심플하다고 하죠. 첫째는 자기를 한껏 부풀려줄 사람과, 둘째는 윽박지르고 깎아내리기에 만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랑 함께 있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죠. 첫째는 타협을 통한 거짓 평화, 큰 싸움을 벌이게 될까봐 맞대응을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쇠뇌되거나 동조됩니다. 같은 소리를 매일 듣다 보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하면서 자책하게 되는 거죠. 결국 주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우울감에, 무력감에 빠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네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나르시스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 것. 두 번째, 타협하지 말고 필요한 말은 하기. 세 번째, 심리적, 정서적으로 거리 두기. 네 번째, 건강한 관계 유지하기. 제가 그 다음 했던 행동은 바로 사회적 거리 두기였습니다. 일단 일을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최대한 겹치지 않는 일로 선택했고, 철저히 업무만을 위한 인간관계로 생각하기 시작했죠. 어쩔 수 없이 같이 일해야 할 때는 회의 전 미리 할 말의 근거들을 준비했고, 회의 후의 결과를 항상 팀장님이 포함된 메일 리스트에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진행을 객관적으로 남겨두었죠. 직접 말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확실한 것만 이야기를 해서 꼬투리 잡힐 일을 최소화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건 이전에 공유한 문서를 함께 다시 보자는 식으로 진행을 했죠. 그 결과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업무에서는 꾸준히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또라이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어디를 가든 꼭 또라이 한 명은 만나기 마련이죠. 이런 갈등 상황에서 나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필요한 감정 조절과 효과적인 소통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가다 보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업무에서도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코딩새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